어느 여름밤 남자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터미널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숲이 이어져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는 다른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남자는 피곤했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버스는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 놀란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타고 있는 승객은 자신과 또 다른 한 사람뿐이었다. 그 다른 승객은 중년의 남자로 그 역시 무언가에 놀란 듯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 할 때 버스 운전사가 사이드 미러를 보며 웅얼거렸다. 이상하군.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남자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촉촉하게 내린 이슬이 유리창에 맺혀 있었고 그 위에 뚜렷이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뻗은 사람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지만 남자의 머릿속에는 끈질긴 불안감이 맴돌았다. 도착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숲은 점점 더 빽빽해지고 길가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환청처럼 들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로웠다. 그는 창문을 꼭 닫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내 버스가 그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갈림길에 다다랐을 즈음 그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옷깃이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주변을 감쌌고 남자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불을 켜고 들어갔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방 안에는 낯선 물기가 바닥에 흥건히 젖어 있었고 움켜진 흔적이 남아있는 듯한 손자국이 창문에 찍혀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자신을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와 손자국이 찍힌 창문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의 형체. 그는 그 일이 있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그 공포는 그의 꿈속에서 현실처럼 다가왔다. 몇 년이 지나고 난 후 남자는 그때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같이 자신을 쫓아오는 그 느낌이 실제로 있었다고 굳게 믿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와 그 밤의 버스 안에 있던 누군가만이 아는 공포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때의 수수께끼 같은 손자국은 여전히 그의 악몽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지방에 위치한 한적한 산속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 펜션은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있었지만 입구부터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왠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휴식을 취하고자 이곳을 선택했지만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묘하게 불안했다. 펜션 주인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무뚝뚝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복도를 따라 방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복도 양옆에 걸린 수많은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의 눈동자는 마치 나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펜션의 정적 속에서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벽에 다들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나는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 그런데 방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둠 속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침대 옆착은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듯했다. 나는 움츠린 채 몸을 떨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술에 취해 꿈을 꿨던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나만의 경험이 아니었다. 다른 친구 하나도 새벽에 누군가 방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 모두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그날 일정을 소화했다. 그 밤이 오고 우리는 모두 각 방에 들어갔다.
나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안히 하고자 작은 탁상 등만 켜둔 채 잠에 들었다. 밤중에 불현듯 깨어난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탁상등 위에 놓여있던 낡은 인형이 있었다. 분명히 내가 잘 때는 인형이 없었는데 인형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황급히 방을 빠져나와 친구들 방을 두드리면서 나는 그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휴게실로 뛰어갔다. 모두 모인 후에 나는 인형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고 즉시 펜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펜션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인을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펜션 주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야기를 꺼냈다. 몇 년 전 그 펜션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한 가족이 휴가로 이곳에 왔다가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종종 이상한 일이 발생해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펜션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이 경험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때때로 아직도 그 인형의 미소가 떠오르고 소름이 돋는다. 그리고 가끔씩 그 사진 속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꿈에 나타나 날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여행은 내 생에 가장 오싹했던 순간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종종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가 떠돌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중 하나로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을 가진 긴 공포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여느 시골과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오래된 미신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의 숲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숲은 대대로 주민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여러 해 전 마을에 사는 한 소녀가 호기심에 그 숲에 들어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숲에서는 시커먼 그림자가 나무 가지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그림자를 당구라고 부르며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젊은 남자 준영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는 도시에서의 스트레스와 혼잡함에 지쳐 정신적인 휴식을 위해 이 마을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준영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불가사의한 장소에 대한 탐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주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숲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질녘이 가까워질 무렵 준영은 숲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숲은 겉보기에 그저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평범한 산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상적인 숲이라면 들려야 할 새소리나 바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대신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한 느낌이 엄습했습니다. 준영은 뭔가에 이끌리듯 숲의 깊은 곳으로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춘 곳은 작은 공터였는데 공터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 주위에는 다 자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우물의 입구는 녹슬고 낡은 쇠사슬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를 찾는 자여, 과거에 얽힌 비밀을 알고 있는가? 놀란 준영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반복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준영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풀려 우물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물가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 쇠사슬에서 금방이라도 굳어질 것 같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영은 우물바닥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에 갇힌 지 너무 오래되었어. 제발 날 꺼내줘. 준영은 주위를 둘러보며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를 부르고 있었고 그 음성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쇠사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 과정이 다소 두려웠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쇠사슬이 풀린 순간
우물 안에서는 끔찍한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어떤 그림자가 나타난 듯 보였고 그것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당구라는 이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보는 소름 끼치는 형체로 준영을 쏘아보았습니다. 준영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를 뜨려 했으나 그 그림자는 어느새 그의 바로 앞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영의 머릿속에는 무수한 이미지가 번쩍이며 지나갔습니다. 실종된 소녀, 울부짖는 주민들, 그리고 그 숲에 얽힌 수많은 비극이 한순간에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함께 갇힌 세계의 이미지를 봤습니다. 준영이 정신을 차렸을 땐 다시 숲의 입구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몹시 지쳐 보였으며 아무 말 없이 떨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숲에서 들려오는 소녀의 웃음소리와 환희에 찬 웃음이 밤하늘에 메아리쳤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준영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 숲을 보며 다른 세상과 연결된 미지의 통로를 걱정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전해지는 그 기묘한 이야기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비밀이든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탐구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여전히 해가 지면 들어가면 안 되는 금지된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